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가 마련한 여의도 하이킥. 오늘이 57회 9월 28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쉬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요즘에 가을 하늘이 너무 예뻐서요. 또 너무 화창해서 진짜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만 빨리 좀 이렇게 극복했으면 참 좋은 계절인데 말이죠. 지난주는 연휴 때문에 못 빼고 오늘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자, 저희 여의도 하이킥은 기존에 우리 정치권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과감하게 깨부수자라고 하는 의지로 하나가 됐던 그런 방송입니다. 좌파 우파, 경상도 전라도, 여당 야당, 보수지 좌우 이런 프레임을 깨자. 아래에 있는 국민의 눈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한 이슈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비판이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오늘이 벌써 57회 5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앞서 화면에 보셨습니다만 오늘은 주제가 두 개입니다. 1부는 이분 아시죠? 문어, 엄문어 모시고 2부에서는 종전선언 문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문제를 따로 좀 이렇게 특별 인터뷰로 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1부, 2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치 이슈와 같이 함께 하실 분 우리 정치평론가의 문어 자, 시대적 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침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엄소장님 보고 관했습니다. 엄소장님 그거 보고 앞으로의 그 전망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을 좀 말씀하시더라고 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것이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큰 이 흐름에서 보면은 그래도 아마 그쪽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사람들은 다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경남 앞두고 특히 PK 지역 앞두고 난다면 그런 흐름이 정말 더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엄선이 그런 데면 제가 생각이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고백 차이 있었습니다. 엄선이 그것이 인사드리고 자 바로 첫 번째 주제 같습니다. 엄선이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 네 이재명의 반격 김기현은 도적대 수계 같다? 이재명 지사 이런 말 했습니까? 센 발언인데 도적대 수계 같다. 이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는 곳마다 이 화천대유 문제를 계속 묻겠죠. 기자들도 뭐 궁금한 대목도 많고 어제 이제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쭉 설명했습니다. 저도 근데 내용을 보는 다음에 상당 부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9년, 10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이 있어왔던구나를 알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갈등을 겪었는지도 저는 알게 됐는데, 아무튼, 화천대유의 배후에는 국민의힘과 이명박 때의 토건 세력이 있다.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 도적대의 괴수 같다. 수계 같다.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아주 강한 톤인데, 엄 소장님. 네. 이게 너무 강하게 쏜 거 아닙니까? 도적대 수계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을 도둑의 힘. 도적대. 그죠? 도적대라 해서,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사실 이 화천대유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 이렇게 이제 그 덮어 씌우기를 계속 시도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화천대유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 이렇게 이제 쭉 가게 되면 본선에서 나쁜 영향이 그러니까 예상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나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화천대유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이슈 전환에 대한 의도가 깔려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앞으로 아직도 지금 나와 있는 거라면 전체 중에서 뭐 일각에 불과하겠죠, 그죠? 보니까 뭐 50억 퇴직금 받은 사람도 있고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른들의 변명을 여러분들 보셨죠?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어지든 도적대는 있습니다. 그 도적대가 대한민국의 지도자 역할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했던 발언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 그와 결탁한 토건 세력이 아니겠느냐를 배우로 얘기를 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월급으로 지금 적어놨습니까? 아, 네. 밑에 보면은 월급으로 250만 원이 300만 원을 받고 다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개했다. 50억 받은 건 얘기 안 하고, 우리 아들 화천대에 다녔습니다만은 월급 250만 원, 300만 원 받은 거예요. 이때는 이미 50억 받은 거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쏙인 거죠. 자, 저를 공격했다. 화천대유로 이익 본 사람은 다 국민의힘 투기 세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 후한무치한 도적대의 수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쉽게 말하면은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저도 기억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자 출신이고 사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인정하시죠? 네, 맞습니다. 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또 반대하지 못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민간 개발 중심으로 하고, 또 이런저런 어떤 뭐 이렇게 장치들을 좀 다 해소도 하고, 또 국민들을 향해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면서 순수하게 민간 시장 원리를 강조했던 시대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들어가면서 그걸 막았단 말이죠.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반의 반 정도는 공공부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마저도 왜 다 안 했느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고 토건 세력이다. 그래서 그들을 국민들의 돈을 뺏는 도적대 같고, 원내대표니까 도적대의 수계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논리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공공 개발을 민간 개발로 전환하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사실 화천대유는 한 2010년경부터 추진되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한 중반기인 2014, 15년에 본격적으로 일이 이제 된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성남에 가면 경찰서가 3개 있습니다. 수정경찰서, 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그리고 이제 그 성남검찰청도 있고요. 또 경기도경도 출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화천대유 사건, 이 화천대유가 개발되는 그 과정에서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이제 뭐 검찰, 경찰이 내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계속 했던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좀 없었던 그렇겠죠. 그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소수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모든 언론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 돈 챙기려고 하지는 분명히 안 해서 그건 확실한 것 같고. 네. 뭐 이제 주변 인물, 뭐 오늘 또 그거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 이재명 후보하고의 연관은 이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억울하겠죠. 그 와중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이제 경선을 치렀는데, 그래서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과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좀 감동이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몰아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바로 당신들이 도적대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못했다. 실제로 그때도 성남시의 시의원들 다수도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새누리당, 당신이 새누리당이겠죠.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오히려 왜 이렇게 말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잘하면 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편이냐 또는 뭐 곽상도 편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데 누가 어떤 놈이 왜곡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할 기가 날리는 거죠. 잘한 거는 잘한 것이고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재명 지사의 해명은 그런 것이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간과하면서 그때 시장이 아무튼 이재명 아니냐 지금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이긴 한데 이제 최근에 화천대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로 이제 보수 인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도 그렇고, 또 이제 딸 아파트 헐값 분양 논란을 빚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도 사실은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제 그 추천한 특검이죠. 그리고 김순환 뭐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탈당했지만 이제 곽상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굵직한 인사들이 다
국민의힘 계열 내지는 그쪽하고 좀 친한 예, 예.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또 그중에 일부는 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도 연루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은데 그걸 이재명 게이트라고 몰아치는데 그러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납니다만 누구 겁니까? 이런 말하는데 자,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 임 소장님. 네. 이 이제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뭐 강하게 좀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몰아붙였고 이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죠? 네, 미국에서 미국에 있었죠. 뭐 네. 총선 서는 거 막느라고 네. 왔다 하고 가지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총대를 맺는데 네. 어떤 말하냐면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지사의 칩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 권력형 총합 비리 세트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중요한 거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치면서도 정작 본인은 과거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추석 전에 당으로 그게 제보가 문제예요, 들어왔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걸 받아가지고 곽상도한테 가지고 오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의원직 사퇴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50억의 퇴직금이라뇨. 또 이번에 퇴직금이 아니고 뭐야 또? 그 뭐 산재. 그 무슨 산재가 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더 큰 또 문제가 될 것 같아 이제.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거는 은폐해버리고 50억 받은 건 은폐해버리고 밖에다가 크게 뒤에 이 백보드에다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몰아치다 보니까 결국은 김기현 원내대표도 처신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곧 드러날 일을 공당의 원내대표가 왜 그랬을까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일단 치고 보자,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이제 이 정쟁이 일반화돼 있어서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말의 양심도 없었던 그런 이제 행태였던 거죠.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말 합리적인 보수 중에서는 합리적인 인물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번 만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좀 괜찮은 인물입니다. 인물이고 과도한 사람도 아니고요. 품격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원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합리적이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울산 가서 시장을 하고 또 이제 울산 뭐 고래 뭐 사건 뭐 등등 해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여러 차례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되게 그 우클릭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정말 좀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제가 만나면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심을 잡고 갈 길이 할 일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무리 추석 전 연휴라고 하더라도 원내대표니까요. 일개 국회의원이라도 하면은 그냥 뭐 동료 국회의원이니까 뭐 네가 밝히라 얘기할 수가 있지만 원내대표고 또 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 쪽을 향해서 센 발을 해야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그거는 숨겨놓고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재명 게이트니 뭐요 또 권력형 총합비리 세트니 뭐 이재명 지사의 최대 칩으로 기록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하는 얘기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러면 또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사건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의 초선의원 이 발언이 좀 재미가 있어서 적어봤는데 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초선의원이 바로 이 사건을 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해서 대장동 의혹 총공세를 펴는 와중에 내부 진지에서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폭탄이 있는 걸 알면서도 터지도록 방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자,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는 그때 했던 발언들 좀 정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6일이었습니다. 자꾸 이명박하고 얘기하죠.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먼저 이재명 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다. 여기 뒤에 현수막에 써져 있지만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때 이미 김기현 원내대표는 50억 퇴직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딱 저게 마스크로 입을 가려버렸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 최대 칩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콜렉형 종합비리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곽상도 의원의 50억 원 쉬쉬쉬쉬 하고 있었다. 두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두 얼굴이죠.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들으시겠습니까? 니나 잘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좀 아쉬운데 뭐 이것도 드러났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의 울산시당에 반응해 볼까요? 요 김기현 원내대표 방금 저희들이 그런 비판을 쏟아냈던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울산 국회의원이니까 울산시장도 했고 뻔히 드러날 자신들의 허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도마뱀 꼬리 자르듯 서둘러 곽상도 의원의 탈당이 이루어졌다. 90년생 지원의 퇴직금이 50억이었다는 사실에 수많은 젊은이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알면서 감추고 뻔뻔하게 공격하다니 또 그러다가 들키니 꼬리 자르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중성에 국민들과 울산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논평했는데 요즘 와닿죠. 좀 큰 정치를 해야 할 김기현 원내대표의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정직과 공정과 양심을 기대하는 국민의 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 또 이분 없군요. 곽상도 아들 50억 원 열심히 일하고 평가받은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하고 평가. 자, 곽상도 아들 곽병채 본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곽병채 씨가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50억 원은 자신이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평가 안 받았다고 뭐 도둑질한 거니까. 그럼 50억 안 받은 사람들은 화천대유에서 일 안 한 거죠. 그죠? 일 열심히 한 사람은 50억 받고 혹시 5천만 원 받은 분 있습니까? 뭐 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랑 관계없다. 이런 말 했고요. 자, 엄수장님, 네. 지금 나옵니다만 사막에도 이 아들이 곽병채 씨가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왜 청년들이 등을 돌렸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지를 본질을 모르고 본인은 50억 챙겼으니까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평생 벌어도 50억 벌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평생 벌어도. 손가락 다 잘려나가도 산재로 50억밖에 어렵습니다. 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청년들은 알바, 최저임금 받는 알바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네. 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천대유 이 50억 논란은 특권 반칙 불로소득의 총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2030의 분노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데도 이걸 뻔히 아는지 모르는지 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90년생이면 뻔히 알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둘러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흔해서는 50억 원이 무슨 뭐 아주 많아서 아주 적어서 그런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부러워서 또는 비난하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31살이네요. 그 병치 31살. 31살이면은 아마 90년생. 90년생. 예, 90년생 되겠는데 그 또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또래의 눈으로. 산재 나서 50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퇴직금 50억 받은 사람이 있어요? 50억에 퇴직금 받을 만큼 일을 했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보다도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합니까? 바로 그런 대목에서 전혀 공감대가 없는 것 같고 막말로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 회사 취직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런 돈 받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런 청년들의 분노를 안다고 얘기하면은 이런 장문의 편지에 전혀 설득은 없는 얘기. 앞으로 검찰의 수사만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31살 크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갑자기 정유라가 생각이 나죠.
갑자기 정유라가 생각나네요. 엄마 아빠 잘 맞는 것도 능력이야. 그랬나요? 능력인가 그랬죠. 실력인가 네, 그랬죠? 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21살? 그때 그랬죠. 네, 네. 좀 더 어리긴 했지만. 내가 이화여대 들어간 거 부러워? 우리 엄마 아빠 잘 만든 능력이야. 뭐 이거 네, 학교 안 나가도 학교 안 나가고도 학점받아 그거 우리 엄마 아빠 잘 만든 능력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능력이다 뭐 이렇게 네, 비스무리하게 아마 그런 발언을 식이죠, 했죠. 50억 퇴직금 맞습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능력입니다. 인정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50억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수장 이것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수익이 가시화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서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했습니다. 2020년에. 그러다가 2021년 3월 달에 9개월 뒤에 50억 원을 지급받는 걸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이 됐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죠. 너죠? 네. 전 세계에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 빼놓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9개월 만에 5억에서 10배 성과급 계약이 변경된다. 왜요? 아마도 기네스북에 이거는 등재돼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CEO쯤 되면 이해를 해요. 큰 기업의 CEO가 되면 그 사이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가지고 기존 계약금의 10배. 그렇게도 놀아야 됩니다만 31살 신입사원이 퇴직금 5억 원도 5억 원이죠. 5억 원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9개월 뒤에 10배 계약금 배정 것도 이것도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7년간의 근무한 공직을 인정. 천만다행입니다. 30년 근무 공직 인정했으면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7년 근무한 공직이 50억이면은 30년 근무했으면은 자, 지금 너죠. 퇴직금이 10배로 뛴 이유. 뭐 이런저런 자기의 성과를 냈습니다. 뭐 회사가 위기에 회사 위기에 막아놓은 공로 이런 공로 때문에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 받고 하는 겁니다, 이거. 또 그 밑에 업무 과정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 업무 과정에 의한 건강 악화가 50억 원 퇴직금 나옵니까? 왜 아버지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그렇게 청년들이 보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본답니다. 과거에 정유라를 보는데 정유라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최순실을 보고 박근혜를 본 것도 아니겠습니까? 설사 다시 그 팩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곽병채? 우리 곽병채 씨 열심히 일하셨네요. 몸도 상하셨다고요. 50억만큼 일하시고 그렇게 볼까요? 너네 아버지 덕분에 또 너네 아버지가 있던 그 정당 덕분에 또 그 패권 세력들 때문에 너는 대박 났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재명 지사의 수행원 역할을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이 곽상도 아들 50억 원에 대해서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수사하면 드러나겠는데 이게 뇌물이라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대가가 오고 가야 할 텐데 정말 뇌물이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을 통째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검찰의 수사에서 밝히기는 제가 봐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어쨌든 곽상도 의원이 2013년에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초기죠. 네. 그러니까 13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민정수석을 네. 했고요. 실세였죠. 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1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퇴하고 나서 2015년에 법률공단 이사장. 네, 이사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국회의원을 쭉 지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화천대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그 시기에 요직을 이제 두루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들 50억 퇴직금이 아버지의 어떤 역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거죠. 검찰이 크게 볼 수도 있는 거 봐요. 포괄적 뇌물죄가 가능한데. 네. 근데 검찰이 지금 나오죠. 어쩐데 1호 사원이자 아들 곽병채 본인이 쭉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증거가 되겠죠. 이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이 시대의 정의가 검찰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웬만한 이 앞에 직원들 퇴직할 때 50억 받는 직원 또 있을까요? 산재를 당하다면 산재 신고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걸 또 그 대표한테 나와서 산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그러는데 곽병철 씨라도 내 또래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볼까? 나를 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보겠구나. 2009년, 10년, 11년, 12년, 14년 그때 우리 아버지 뭐 했지? 청와대 계셨네. 박근혜 정부였네. 정들을 분노하겠구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상식밖에 안 되겠습니다. 더 말하면 더 센 욕이 얘기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여론조사 하나 보고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지난 주말에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리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난타를 하던 그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MBC가 했는데요.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우 소장님 네. 이재명 지사가 27.8% 압도적인 1위고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이 똑같 비슷하게 10%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재명 27.8,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이 1강 3중. 1강 3중. 그래서 이재명 1강,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3중 구도가 됐다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런 구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까지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경선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리고 있고 이제 25일하고 26일 호남 경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뭐 이런저런 이제 그 말실수 그리고 고발사주 게이트에 이제 휘말리면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또 이제 윤석열 후보에서 하락한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1강 이재명 또 3중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이렇게 이제 대선 구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김영실 PD가 이재명 1강,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3중 구도가 되었다 이렇게 1강 3중. 자, 요 배경은 방금 우리 엄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당초 양강 구도에서 요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표가 빠지면서 홍준표를 옮겨가지고 비슷하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1강 2중이 된 데다가 이낙연 대표도 11% 정도 되면서 1강 3중 구도가 됐다. 요거는 윤석열의 표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의 표가 빠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라고 하면은 골든 크로스 그 지점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주로 60대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 비중이 한 28%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PK, TK, 특히 TK.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유권자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주로 목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고령자들은 이렇게 지지 후보를 잘 안 바꾸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시면 안 바꾸죠. 네, 쉽게 이제 아들이 아무리 해도. 네. 반면에 이제 홍준표 지지율은 홍준표를 실제로 지지하는 그런 이제 지지층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윤석열이 미워서 차라리 홍준표가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를테면 여권이 키워졌는데 배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수 주자들 놓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홍준표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지지율에는 본인의 지지율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율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어서 뭐 지금 비슷하게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싸움이 참 볼만하죠, 그죠? 요 싸움이 볼만한데 과연 언제쯤 골든 크로스가 돼서 홍준표 1등이 돼가지고 이제 야권에서 목소리 또 센 목소리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더 볼만한 건 이제 4위 싸움이죠. 국민의힘 4위. 자, 그런 질문 나오더라고요. 4위. 네, 맞아요. 그러니까 1강은 2강은 나오죠. 윤석열, 홍준표. 3등은 유승민. 4등은 참 4등은 이제 뭐 나머지 후보들이 경합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최재형 후보가 약간 하락세고요. 이 4.15 부정선거를 열심히 살포하고 있는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엄 선생님은 4등 누구? 뭐 여기에 이제 원희룡 후보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 황교안 전 대표가 4등. 네, 좀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이렇게 하지 요거 한번 내기 한번 걷어보죠 또. 다음에 우리 클판전 내기. 저는 원희룡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이겨서 클판전 준비하겠습니다. 원희룡, 황교안. 네, 알겠습니다. 4등. 이건 각본에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앞서 이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5일, 26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 밑에 자막에 넣어줘.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100%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순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이
23.1%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이심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요 하나만 간단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요 시간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죠? 네, 오늘 일단 취소됐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이 지금 긴급 현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빼자. 민주당은 그거 빼면 다른 대안을 만들자 하면서 어제도 조금 분위기가 좀 좁혀질 것 같더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 안 열리면 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야 협의를 통해서 단일화를 만들자. 단일안을 만들자. 네, 이게 이제 공식 멘트니까요. 네네. 아마도 강행 처리는 안 할 것 같고 당분간 여야가 서로 그러니까 이제 조율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가 좀 다가섰다고 합니다만 마지막 한 개가 어려운 거거든요. 다가서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다가섰다면 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한 개가 중요한 것이지 다가서는 항상 다가섰다가 또 집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도 좀 무리를 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론도 그런 것 같고 해서 적어도 언론중재법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또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한 발 양보하더라도 국민의힘과 함께 가는 모습이 집권당에서는 보기가 좋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선거도 앞두고 있고 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시에 했던 본회의는 일단 무산이 됐고요. 다시 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한 발 물러나더라도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법무수장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수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인터뷰. 종전선언 이번에는 성사된다? 자, 이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자막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이 좀 반전이 될 것 같습니까? 한국 전쟁 1950년 지금 정전협정으로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종전이 아니고 정전 좀 쉬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국제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이제 북핵 협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최소한 종전선언을 하자. 종전선언을 하자. 여기서부터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선언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언과 맞물려 있는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북핵 협상도 계속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 하노이까지 갔습니다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다 서로가 다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다 이러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 또는 중국도 얻어졌고 미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해서 아예 평화체제로 가는 디딤돌을 또는 맞춤물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최소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지금 마침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권 마지막 해란 말이죠. 마지막 해. 북한도 좀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을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뭔가 좀 작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김정은도 조금 뭔가 좀 찬스를 놓치고 싶지는 않고 중국도 이번 기회에 좀 미국하고 좀 화해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중국 내보다 어려운데 조금 더 북한과 함께 좀 안정적인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와중에 딱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습니다. 될까요? 자, 오늘 이 문제를 풀어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전문연구위원이신 복영식 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봉영식
연구원께서는 주로 북한 문제를 담당하십니까? 예, 그리고 미국 정치, 미국 안보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주제에 딱 맞네요. 그죠? 예.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 자, 오늘은 우리 봉영식 연구위원 모시고 종전선언 어떤 것이고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종전선언 말만 나오다가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이 지정학적인 상황도 좀 그렇고 또 북한의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이분이 이렇게 쉽게 이런 말하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뭐라고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젯을 찰 수도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봉 의원님, 이거 너무 좀 갑작스러운 분위기 반전 아닙니까? 분위기 반전을 할 때가 됐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로 끝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지금 한국 사회는 한참 대통령 그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 상태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면에서 9월부터 갑자기 이제 도발과 동시에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진짜 계산된 발언이네요, 그죠? 굉장히 계산된 발언이죠. 그래서 앞에 이 제목을 종전선언 이번에는 성사된다? 퀘스마크 이렇게 우리 김 PD가 제목을 붙였군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군요. 자, 그런데 봉 의원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북한의 화답은 외교부에서 외무성에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외무성 얘기가 시기상조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뭐 또 항상 그때 그런 식이니까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7시간 뒤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이 시기상조 아니에요. 지금 때가 좋아요. 흥미있는 제안이에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순회회담, 영수회담도 할 수 있어요. 7시간 만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요 바뀐 것은 전문가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태성 외무성 부상 담화를 보면은 그 담화의 대상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태성 외무성 부장 담화를 보면은 내용이 미국이 한국과 더불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이렇게 그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종전선언 같은 긍정적인 그런 모임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를 힘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치하는 우리의 정당한 행위를 도발이라 그러는데 이게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종전선언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 7시간 후에 김여정 부부장은 또 한국 정부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종전선언 나쁠 거 없다. 나쁠 것 없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김여정 부부장 말대로 한다면은 종전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원한다면은 여건을 만들어라. 그 두 번째 담화를 또 김여정 부부장이 냈어요. 거기서는 그 다음에 남조선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봤더니 굉장히 흥분한다. 그래서 괜찮다. 남조선 각계 분위기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은데 남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정당한 군사력 증강 행위를 도발이라고 부르지 마라. 왜 한국은 그 중기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정당하게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일환으로서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그걸 도발이라고 부르느냐. 이건 이중잣대라. 이중잣대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중잣대를 하지 말아라. 도발이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것도 줄 수 있다. 종전선언?
줄 수 있고 뭐 남북 정상회담 한 번 더 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다시 지을 수도 있고 통신선도 복원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 측에서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중잣대를 내려놓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미국과 척을 지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북한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된다. 그것이 경제 제재의 일부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합훈련의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국이 미사일 그 가이드라인을 중단한 이후로 미사일 개발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고 그 첨단 무기 들여오지 말고 이런 걸 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선물을 줄 수도 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잘 결정하여라 이런 얘기겠죠. 예, 맞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된 게 상당히 많네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앞서 우리 봉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또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 대통령 선거 북한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많은 좀 계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정도 얘기는 앞서 저는 외무성 발언하고 김여정 부부장 발언하고가 너무 톤이 달라서 7시간 만에 왜 바뀌었느냐고 하니까 우리 부의원님은 바뀐 것이 아니고 외무성 발언은 미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고요. 김여정은 다 미국을 향해서 하는 얘기다. 딱 들어오니까 와닿죠. 아, 그렇구나. 역시 북한은 그런 식으로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드는데, 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반응인데, 미국은 국방부가 특히 앞장서서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무부도 예상대로 지금, 남북이 협력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민간 협력도 지지한다 그랬어요. 국무부가 환영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 그다음에 남북 간의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행동을 지지한다. 이런 원칙론을 밝힌 것이지 이전에 종전선언을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그 노무현 정권 때 이루지 못했던 그런 업적, 그것을 임기가 다하기 전에 꼭 이루겠다고 그렇겠죠. 굉장히 결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2007년이었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주위의 반대도 무릅쓰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10월 4일에. 그 10월 4일 선언 제4항에 보면은 남과 북은 현 정정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는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 못다 이룬 꿈을 어떻게 해서든지 임기 내에 성사시키려 그러고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열의를 전략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종전선언 줄 수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앞장서서 미국을 설득해서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있는 미국의 이번에 국무부라든지 국방성한 화답은 뭐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지만은 그건 우적 해석인 것이고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리도 뭐 환영한다 이 얘기는 아니군요, 그죠? 아닙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그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종전선언 할 수 있다. 하지만 왜 하는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그 전에 부시 행정부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바마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종전선언이 당장 주한미군 철수도 아니고 종전선언을 한다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 사이의 평화조약이 또 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만약에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종전선언도 미국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가격이 맞으면은 우리도 흥정을 하겠다. 하노이에서 왜 결렬이 됐습니까? 서로 이게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이라든지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종전선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약속이 하나도 없는데 종전선언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냥 공허하다는 거죠.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는 입구론입니다. 네. 종전선언을 해서 한반도에서 그래도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긴장을 좀 완화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비핵화 노력에도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마중물 예. 이론이죠. 네, 네. 근데 미국은 출구론입니다. 어. 종전선언을 하고 비핵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안 것이기 보인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죠. 말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종전선언에 대한 접근하고 미국은 정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의 종전 발언에 대해서 열려는 있지만은 한 뜻을 모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네요. 그죠? 어렵습니다. 그건 저는 아니네, 그죠? 네. 네. 자, 그런데 미국도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든 과잉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냉철하게 국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북한도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 뉴스를 보더라도 아직 액션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남북 통신선부터 연결하자 좀 얘기하고 그것도 지금 안 돼. 그럼 간단한 문제인데 그것도 안 되는 데다가 지금 우리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자, 본 의원님 이건 뭐죠? 계속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예. 아까 이태성 외무성 부장 담화하고 김여정 부부장 담화하고 이거 좀 결이 다르다 네, 이 달라요. 얘기를 네, 하셨죠. 여기는 시기상조로 하는데 여기는 나쁘지 않다 그랬고 말하자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북한 입장이 뭐지? 북한이 어디까지 응할지 감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통신선 복원도 그렇습니다. 이 북한에서 그냥 해주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다급함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거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줄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고 북한 입장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지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략적인 결정을 빨리 해라. 미국하고의 척을 지더라도 확실한 행동을 보여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부라도 들어줄 수 있다. 이런 압박의 강도를 점점 높이는 것이죠. 9월 초반에 이제 크루즈 미사일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정부도 그랬지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도발 아닙니까 했더니 크루즈 미사일 시험은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배가 아니다. 맞습니다. 네. 크루즈 미사일은 안보리 결의안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일이다 했죠. 그 말이 나오자 몇 시간 후에 북한이 그래?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이번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김여정 부부장이 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이번에 미사일을 또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민이 깊어졌죠.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청와대와 국방부에 지시를 한 것도 종전선언의 의미는 계속 살리고 싶고 추동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북한 측에서는 점점 압박을 가해오니까 그 미국과는 아직 그 공통의 그런 대응 전략을 만들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그 급한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 자, 그렇군요. 자, 이제 복잡하시죠? 남북 문제가 복잡합니다. 또 여기 미국이 개입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중국이 개입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그죠? 분단된 조국 이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언제까지 이게 휴전 또는 정전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혹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종전선언? 그거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 의원님한테. 본 의원님, 만약에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초나 아니면 베이징 올림픽 할 때 남북, 미, 중 사국이 모여가지고 사인 쫙 해서 자, 이제는 1950년 6월 이후에 맺었던 53년에 맺었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드디어 종전을 선언합니다. 싹 사인했어요. 뭐가 달라지나요? 굉장히 그림이 좋겠죠. 그림은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종전에 대한 그 관련 대상국들이
합의를 했던 데에서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종전선언은 한국 전쟁의 종식도 아니고 그다음에 평화조약의 체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1953년 정전협정이 국제법상에서 다른 그런 종전 협정이라든지 정전 협정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자분께서 아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한반도의 정전 협정은 뭐냐면 62조에서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그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당한 협정 중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이 정전협정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복잡한 말인데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 62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정전협정은 뭐 다른 내전이라든지 한번 우리 그만 싸우고 한 2달 동안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자. 그러다가 한쪽이라도 이거 소용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협상에 관심 없다고 나오면은 다시 전쟁이 재개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한 명이라 한 나라라도 한쪽이라도 당사국이라도. 근데 62조 때문에 정전협정 한국 전쟁에 관련된 정전협정은 반대예요. 뭐냐면은 관련국 모두가 이제는 정전 소용없다. 여러 가지로 평화를 추구했지만 안 되겠다 하면은 6.25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당사국이.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어요. 김영철이 정찰총국장 할 때 2013년에. 하지만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인한 그 미국을 포함해서 다 정전협정은 소용없다. 다시 전쟁이다 해야지 정전협정이 무효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전선언을 한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이 법적 지위라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소식이죠. 종전선언을 한다 그래서 당장에 미군이 철수된다든지 아니면 전쟁 무슨 한미 동맹이 와해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종전선언을 한다 그래도 별무 효과인 거예요. 정말 선언에 그친 심볼이죠, 심볼. 그냥 모양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은 이 정전협정이 62조에서 얘기한 대로 평화조약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은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둔 문제는 6.25 전쟁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가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베이징에서 하든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주한미군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그거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로 결정될 문제니까 당장 미군이 빠져나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종전선언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전문가 설명들에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우리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이런 문제를 사유를 하고 고민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대충 아셨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만약에 종전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로 이제 나아가는 다음 순서는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좀 평화체제로 가자. 그럼 이제 미국도 합류할 것이고 문 대통령도 그걸 좀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북한도 비핵화 문제만큼은 이전과는 다른 구도이기 때문에 또는 휴전선 인근에 뭐 군대도 뒤로 물린다든지 물론 이거하고 주한미군은 또 다른 문제예요. 주한미군은 정전, 종전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방위 조약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자, 이런 순서로 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핵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인데 아직 그 반응은 없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한번 이 시점에 우리는 또 급하지 않습니까? 보위원님. 만약에 된다고 칩시다. 종전선언이 물밑에서 미국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이고 하니까 또 한번 해보자. 우리는 정말 다급하고 또 중국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우리 미국하고 좀 친하고 해서 뭐 돈도 안 들이는데 종전선언 해보자 하면은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요? 만약에 연말, 뭐 연초.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이니까 내년 5월 전. 5월 안에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북한이 지금 참가 금지를 당했지 않습니까? IOC에서. 그래서 아마 정의용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도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을 것입니다. 네, 지난번 왕이 부장의 서울 방문 때. 그러니까 IOC와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정부를 설득해서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실현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중국, 미국, 남북한 이렇게 대표들이 종전 선언을 하는 그림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베이징에서 보죠. 뭔가 조금 그림이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우리 선수들 뭐 금메달 몇 개 막 뭐 쭉 넣을 텐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나타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바이든도 오고 또 시진핑이 와가지고 뭔가 작품을 한다. 거기서 쾅 소식이 나오면은 이미 전 세계 카메라가 와 있기 때문에 따로 카메라가 안 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 유리하겠죠. 직전이고 그죠? 예. 그래서 5월 전 아마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력하다는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거죠. 베이징 올림픽 제일 그래도 폭발성이 있는 타이밍이네요, 그죠? 꼭 그 대선과 타이밍이 안 맞더라도 그것이 종전선언이 기정사실화 된다면은 그렇죠.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문재인 정권이 이뤘구나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더니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유권자들이 하시기 하게 때문에 되겠죠, 그죠? 대선 국면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거 뭐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지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끝까지 포기 안 하겠는데요. 그죠? 내부적으로도 이거 끝까지 합시다 하고 미국도 그런 정도라고 얘기하면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미국은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은 그렇습니까?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미국의 최종 목표, 북한의 비핵화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카드를 지금 사용해야 되는가 그 입장을 고수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20년 후에 북한이 기억하는 가장 지독한 북한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기 때 굉장히 그 센 대북 경제 제재를 다 만들었거든요.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의 이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거 다 해놨기 때문에 예. 그죠. 네. 역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이 종전선언제에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대충 그림은 나와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씩 성숙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 본의원님이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잘 안 묻는데 우리 스튜디오 밖에서 꼭 한번 물어보라 하겠습니다. 자, 본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까지 종전선언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않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안 된다. 미국이 주저한다는 설명은 이미 드렸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죠. 근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 시청자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정상회담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해외 언론인들이 막 회의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도 논의하였습니까? 했어요. 기억납니다, 저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 안 하고 씩 웃더니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위 토스를 한 거예요. 종전선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회담장에서 얘기한 거는 영변하고 경제제재 해제를 바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만 했는데 갑자기 종전선언 어떻게 생각하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당황하면서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언론인들한테 우리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나가달라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 종전선언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경제제재 완화, 북한의 숨통을 지난 몇 년 동안 누르고 있는 경제제재 완화와 연결이 된다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지난 2년 동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을 설득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에서 굉장히 비판의 네. 그런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종전선언을 북한이 응해서 했을 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해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미국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것도 없죠. 없고, 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레버리지도 없고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레버리지도 없어요. 없고, 네. 만나면 잘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물가까지 끌어내서 물을 마시게 하느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수단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쉽지가 않군요. 자, 김영철 PD님, 총련선은 안 된답니다. 우리 부의원님으로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 확률이 절대 높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거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한번 이 총련선을 짚어봤고요. 만약에 된다면 이런 큰 파장이 있을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그 조건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또는 북한을 통해서 뭔가 끌어낼 만한 레버리지 수단이 없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1부는 정치, 2부는 종전선언 이번엔 성사된다. 2부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